어둠이 짙게 깔린 이 산중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여러분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라는 부적을 꼭 붙여주시길 바랍니다. 이 험한 고개를 무사히 넘으려면 그 작은 정성이 큰 힘이 되니까요. 자, 그럼 짐을 단단히 메시고 저 깊고 서늘한 조선의 숲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지요. 조선의 밤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깊고 어두웠습니다. 특히 백두대간의 험준한 줄기를 타고 내려온 산맥 곳곳에는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었지요. 옛사람들은 호랑이를 산군, 즉 산의 왕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경위심 뒤에는 호안이라는 끔찍한 재앙이 숨어 있었습니다. 호랑이에게 물려 죽는 것, 그것은 단순히 목숨을 잃는 것을 넘어 영혼마저 숲에 갇히는 저주였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저주받은 영혼, 창귀에 관한 것입니다.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가던 선비 김 씨는 문경세제 인근의 숲길에서 날이 저물고 말았습니다. 주막에서 하루 묵어가라는 주모의 만류를 뿌리치고 길을 재촉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자 숲은 순식간에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고 사방에서는 스산한 바람소리만이 귓가를 때렸습니다. 발밑에 채이는 낙엽 소리조차 천둥처럼 크게 들리는 정막 속에서 김선비는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구슬픈 여인의 곡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소리는 처연하면서도 기이할 정도로 맑았습니다. 사람의 목소리라기보다는 쇠를 긁는 듯 날카로우면서도 묘하게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었지요. 김선비는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상식적으로 이런 깊은 산중에 여인이 홀로 있을 리 만무했지만 그 울음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애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호기심과 알 수 없는 연민에 이끌린 그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조심스레 발을 옮겼습니다. 오래된 고목 아래 소복을 입은 여인이 등을 돌린 채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보시오 낭자, 어찌하여 이 깊은 밤 산중에서 홀로 울고 계시오? 김선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인은 천천히 울음을 그치더니 스르르 몸을 돌렸습니다. 달빛에 드러난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수려했습니다. 다만 눈동자에 초점이 없고 입가에 묘한 미소가 서려 있는 것이 어딘가 기괴했습니다. 서방님을 찾으러 왔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다리가 아파 더는 걸을 수가 없군요. 선비님께서 저를 좀 부축해 주시겠습니까? 여인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습니다. 김선비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가까이 갈수록 코끝을 지르는 냄새가 났습니다. 그것은 썩은 고기 냄새와 시큼한 식초 냄새가 섞인 듯한 역겨운 악취였습니다. 옛 어른들은 호랑이에게 홀리면 신냄새가 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여인의 미모와 가련함에 마음을 뺏긴 김선비의 머릿속에서는 경고의 종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김선비의 팔을 잡고 숲의 더 깊은 곳,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짐승의 길로 그를 이끌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손톱은 짐승의 발톱처럼 날카롭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저기 고개만 넘으면 우리 서방님이 계신 곳입니다. 여인은 콧노래까지 흥얼거렸습니다. 그 노래는 구슬픈 곡조였지만 가사는 섬뜩했습니다. 하나를 주면 둘을 먹고 둘을 주면 셋을 먹네. 내 자리를 네가 채워야 나는 님을 보러 가네. 김선비는 문득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여인의 발을 보니 땅을 밟지 않고 공중에 살짝 떠서 미끄러지듯 이동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전설 속의 귀신, 호랑이에게 잡아먹힌 영혼인 창귀가 떠올랐습니다. 창귀는 자신이 호랑이의 뱃속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제물로 바쳐야만 한다는 그 끔찍한 이야기 말입니다. 낭자, 내 잠시 신발끈을 고쳐매야겠소. 김선비는 급히 핑계를 대고 뒤로 물러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여인이 잡은 팔의 악력은 장정보다 더 셌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획 돌려 김선비를 바라보았습니다. 아까의 가련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입은 귀 밑까지 찢어져 붉은 잇몸을 드러내며 웃고 있었습니다. 어딜 가시려고요? 우리 산군님께서 시장하시답니다. 내 이 고통을 자네에게 넘겨주고 나는 이제 쉴 참인데 도망가시려고요? 그녀의 눈에서 피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순간 숲 전체를 뒤흔드는 짐승의 포효가 들려왔습니다. 그야. 바위 뒤에서 집채만한 호랑이 한 마리가 불을 뿜는 듯한 형형한 안광을 번뜩이며 나타났습니다. 그 거대한 덩치와 압도적인 위압감에 김선비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호랑이의 턱 밑에는 붉은 실 같은 것이 매달려 있었는데 그것은 여인의 목과 연결된 영혼의 끈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여인은, 아니 창귀는 호랑이 앞에서 넙죽 절을 하며 김선비를 가리켰습니다. 산군님, 여기 싱싱한 고기를 대령했습니다. 부디 맛있게 드시고 저를 놓아주소서. 호랑이가 천천히 김선비에게 다가오는 동안 창귀는 미친 듯이 웃다가 다시 서럽게 울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녀의 광기 어린 모습 뒤에는 깊은 슬픔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녀 역시 한때는 누군가의 아내였고 누군가의 어머니였을 것입니다. 나무를 캐러 산에 왔다가 비명횡사하여 죽어서도 저승에 가지 못하고 호랑이의 앞잡이 노릇을 해야 하는 기구한 운명. 그녀가 새로운 희생자를 찾아야만 이 지옥 같은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잔혹한 법칙이 그녀를 괴물로 만든 것입니다. 김선비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지만 등 뒤는 깎아지른 절벽이었습니다. 호랑이의 뜨거운 입김이 얼굴에 닿았고 창귀는 옆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니마 니마 내 니마 이제 나는 가려네. 네가 대신 남아서 산군님을 모시렴. 그녀의 눈빛은 살기로 가득 찼지만 그 깊은 곳에는 미안하다는 말조차 할 수 없는 처절한 고통이 서려 있었습니다. 자신이 살기 위해, 아니 성불하기 위해 타인을 죽음으로 몰아넣어야 하는 모순. 그것이 창귀가 가진 가장 큰 공포이자 비극이었습니다. 호랑이가 입을 크게 벌리고 달려들려는 찰나 김선비는 품속에 있던 작은 단검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러나 짐승을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허벅지를 찔러 정신을 차리며 있는 힘을 다해 절벽 아래 강물로 몸을 던졌습니다. 호랑이의 날카로운 발톱이 그의 옷자락을 스쳤지만 다행히 몸은 허공을 갈랐습니다. 차가운 강물에 빠진 김선비는 정신을 잃고 떠내려가다 날이 밝아서야 약초꾼들에게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졌지만 그날 밤의 공포는 평생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는 늙어 죽을 때까지 비 오는 날 밤이면 창밖에서 들려오는 여인의 곡소리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창귀는 과연 김선비를 놓치고 또다시 얼마나 오랜 시간을 그 차가운 산속에서 울며 헤매었을까요? 그녀가 악귀가 된 것은 그녀의 잘못일까요? 아니면 그녀를 집어삼킨 산과 호랑이의 무자비함 때문일까요? 지금도 깊은 산속 바람 부는 밤이면 나무들 사이로 웅얼거리는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바람 소리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아직도 자신의 대타를 찾지 못해 구천을 떠도는 창귀의 슬픈 노래일지도 모릅니다. 산이 깊으면 골도 깊고 그 골짜기마다 맺힌 한 또한 깊은 법입니다. 혹시라도 등산을 하다가 낯선 이가 친절하게 길을 안내하거나 맛있는 음식을 권하거든 절대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귀를 기울여 보세요. 바람소리 속에 섞인 미세한 울음소리가 들린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곳을 벗어나야 합니다. 당신의 뒤에는 배고픈 산군과 그보다 더 굶주린 영혼이 입을 벌리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구름이 달을 삼킨 밤이었다. 인적 드문 산골 마을, 화천골의 공기는 물기를 머금어 축축하고 무거웠다. 며칠째 이어지는 굳은 비는
마을의 활기를 씻어내린 지 오래였고 흙냄새와 섞인 비릿한 악취가 안개처럼 깔려 있었다. 한양에서 급파된 수사관 강도진은 관아의 낡은 처마 밑에서 떨어지는 빗물 소리를 들으며 미간을 찌푸렸다. 단순한 살인 사건이 아니었다. 보고서에 적힌 내용은 기괴하기 짝이 없었다. 죽은 자가 무덤을 깨고 나와 산자의 목을 기틀었다. 이성을 중시하는 도진에게는 터무니없는 헛소리처럼 들렸으나 마을 사람들의 눈에 서린 공포는 진짜였다. 도진은 젖은 도포자락을 털며 시신이 안치된 곳으로 향했다. 마을의 의원대 겉간에는 사흘 전 의문사를 당한 김대감의 시신이 거적에 덮여 있었다. 촛불 하나가 위태롭게 흔들리는 어두운 방 안. 도진이 거적을 걷어내자 참혹한 광경이 드러났다. 김대감의 목은 기괴한 각도로 꺾여 있었고 뼈가 으스러질 정도의 압력이 가해진 흔적이 역력했다. 하지만 도진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그것이 아니었다. 이 자국을 보십시오. 동행한 검시관이 떨리는 손으로 시신의 목덜미를 가리켰다. 자색으로 변색된 시반 위로 선명하고 검은 손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것은 사람의 손 모양이었으나 마치 숯을 칠한 듯 칠흑같이 검었다. 도진은 미간을 좁히며 시신의 옷가지 안쪽을 살폈다. 목뿐만이 아니었다. 팔목과 발목을 잡힌 흔적들 모두 검게 그을린 듯한 자국이 남아 있었다. 마치 불에 탄 시체가 산 사람을 움켜주기라도 한 것처럼.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제차이라고 부릅니다. 검시관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제차이. 여기 와 있다라는 뜻을 가진 그 이름은 고서에나 등장하는 요괴였다. 손과 발이 검게 변하고 움직임이 부자연스러우나 그 힘은 장사를 능가한다는 되살아난 시체. 도진은 코웃음을 치려 했으나 눈앞의 증거는 너무나도 선명했다. 범인의 소나귀 힘은 인간의 것이라고 보기엔 지나치게 강력했다. 그날 밤 도진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관아의 대청마루에 앉아 검을 손질하고 있었다. 마을은 죽은 듯 고요했다. 개 짖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막 속에서 기묘한 소리가 들려온 것은 자정이 넘어서였다. 쿵, 쿵, 쿵. 진흙바닥을 내리찍는 듯한 둔탁한 발소리였다. 사람의 보폭이라기엔 너무 규칙적이고 짐승이라기엔 너무 무거웠다. 도진은 반사적으로 검을 움켜쥐고 몸을 일으켰다. 안개가 자욱한 마당 너머 닫힌 대문 밖에서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없었다. 대신 우지끈하는 파열음과 함께 단단한 참나무 대문이 종잇장처럼 뜯겨나갔다. 안개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3명의 사내였다. 아니, 사내의 형상을 한 무언가였다. 그들의 옷차림은 흙푸성이 수위였고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하지만 도진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그들의 손과 발이었다. 썩어 문드러진 살갗 대신 칠흑 같은 어둠이 그들의 사지를 뒤덮고 있었다. 보고서에 적혀 있던 바로 그 검은 손이었다. 멈춰라! 도진이 고함을 치며 칼을 뽑아들었지만 그들은 대답 대신 기계 한 관절 꺾이는 소리를 내며 고개를 들어 올렸다. 썩어가는 안구는 초점 없이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으나 그들은 정확히 도진이 있는 방향으로 몸을 틀었다. 그들의 입에서 슉슉거리는 바람 빠지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그것은 말이 아니라 저주에 가까웠다. 선두에 선 시체가 믿을 수 없는 속도로 도진에게 달려들었다. 무릎을 굽히지 않고 튕겨나가듯 도약하는 움직임은 살아있는 생물의 것이 아니었다.
도진은 본능적으로 몸을 비틀어 놈의 손톱을 피하고 놈의 어깨를 향해 검을 내리쳤다. 강. 쇠가 돌을 때리는 듯한 소리가 울렸다. 날카로운 칼날이 놈의 어깨를 깊게 베었으나 피는 한 방울도 튀지 않았다. 대신 검은 가루가 먼지처럼 흩날렸고 시체는 고통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 도진의 목을 향해 검은 손을 뻗었다. 놈의 소나귀에서 풍기는 악취는 무덤 속의 흙냄새와 유황냄새가 뒤섞인 역겨운 것이었다. 도진은 발로 놈의 복부를 걷어차 거리를 벌렸다. 돌덩이를 차는 듯한 충격이 발끝을 타고 올라왔다. 그 사이 나머지 두 구의 제차이가 좌우에서 도진을 포위해 들어왔다. 그들의 움직임은 투박했지만 협공은 교묘했다. 마치 누군가가 뒤에서 그들을 조종하고 있는 듯한 조직적인 움직임이었다. 젠장, 이게 대체 무슨 조화란 말인가? 도진은 입술을 깨물며 자세를 낮췄다. 물리적인 타격이 통하지 않는 상대였다. 베어도 피를 흘리지 않고 찔러도 멈추지 않는다. 왼쪽에서 달려드는 놈의 팔을 피하며 도진은 놈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놈이 바닥에 쓰러지자마자 도진은 쓰러진 놈의 목을 노리고 검을 찔러 넣었다. 척추뼈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지만 놈은 여전히 바닥을 긁으며 도진의 발목을 잡으려 했었다. 목이 부러져 머리가 덜렁거리는데도 몸통은 사리를 띠고 움직였다. 그때 관아 안쪽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살려주시오. 으아! 이 마을에 현감이 머무는 안채였다. 도진은 눈앞의 괴물들을 따돌리고 안채로 달렸다. 대청마루 위 현감은 구석에 몰려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고 덩치가 산만한 또 다른 제차이가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놈은 한 손으로 현감의 멱살을 들어올려 허공에 매달았다. 현감의 다리가 버둥거렸지만 검게 변한 놈의 손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 손 놓지 못해! 도진이 도약하여 놈의 팔을 향해 검을 휘둘렀다. 이번에는 체중을 실어 온 힘을 다해 내리쳤다. 뚝 하는 소리와 함께 제차이의 검은 팔뚝이 잘려나갔다. 현감이 바닥으로 굴러떨어지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러나 잘려나간 팔은 바닥에서 혼자 꿈틀거리고 있었고 팔을 잃은 제차이는 무심하게 잘린 단면을 한번 쳐다보고는 남은 한 손으로 도진을 향해 주먹을 날렸다. 엄청난 괴력이었다. 도진은 검으로 막았으나 그 충격에 뒤로 밀려나 기동에 부딪혔다. 입안에서 비릿한 피맛이 느껴졌다. 이들은 지치지 않았다. 고통도 공포도 없었다. 오직 목표물을 부수기 위해 되살아난 살인병기였다. 도진의 시선이 놈들의 손과 발에 머물렀다. 유독 그 부분만이 검게 물들어 있었다. 마치 그곳에 주술적인 힘이 응축되어 있는 듯했다. 손과 발, 그것이 놈들의 무기이자 약점인가. 도진은 흩날리는 빛 속에서 다시 검을 고쳐잡았다. 무작정 몸통을 베는 것은 소용없었다. 놈들을 움직이는 동력을 끊어야 했다. 마당에 있던 새농이 안채로 합류하며 총 4구의 제차이가 도진을 애웠었다. 그들의 입에서 동시에 씩씩거리는 소리가 터져나왔다. 그것은 마치 수십 명이 동시에 속삭이는 듯한 기괴한 공명음이었다. 번개가 치며 마당을 환하게 비춘 순간 도진은 놈들의 얼굴을 똑똑히 볼 수 있었다. 그중 하나는 지난달 산에서 실족사했다던 나무꾼이었고 또 하나는 병으로 죽은 노파였다. 마을 사람들이 장례를 치르고 묻어주었던 이웃들이었다. 죽음의 안식을 누려야 할 그들이 누군가의 악의에 의해 강제로 일으켜 세워진 것이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도진은 가장 가까이 있는 나무꾼 시체의 무릎 뒤 오금을 노렸다. 검광이 번뜩이자 놈이 휘청거렸다. 중심을 잃은 틈을 타 도진은 놈의 검게 변한 발목을 정확히 내려 찍었다. 과직. 검은 뼈가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토록 사납게 날뛰던 시체가 실 끊어진 인형처럼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다. 더 이상 꿈틀거리지 않았다. 도진의 추측이 맞았다. 검게 변한 사지, 그곳에 주술의 핵이 있었다. 현감, 불을 가져오시오. 횃불을! 도진이 소리쳤다. 공포에 질려있던 현감이 엉금엉금 기어가
등잔에 기름을 붓고 불을 붙인 막대기를 던졌다. 도지는 날아오는 횃불을 낚아채 쓰러진 제차이의 몸 위로 던졌다. 기름을 머금은 수위에 불길이 확 솟아올랐다. 불이 닿자 시체들은 끔찍한 비명을 질렀다. 성대가 없는 시체들이 지르는 비명이 아니었다. 그것은 시체 속에 깃든 사악한 기운이 타들어가며 내는 소리였다. 남은 세 놈이 주춤거렸다. 불을 두려워하는 본능은 남아있는 모양이었다. 도지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불이 붙은 빗자루를 휘두르며 놈들을 몰아세웠다. 검은 손이 닿지 않도록 거리를 유지하며 정확하게 놈들의 발목과 손목을 노렸다. 하나둘씩 사지가 끊어지고 불길에 휩싸이자 그 압도적이던 공포의 존재들은 한 줌의 재로 변해갔다. 마지막 남은 제차이가 불길 속에서 완전히 쓰러졌을 때 새벽의 여명이 어슴풀에 밝아오고 있었다. 비는 그쳤지만 마당은 검은 재와 시체 타는 냄새로 가득했다. 도지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칼을 준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다. 현감이 창백한 얼굴로 도진에게 다가왔다. 이게 다 끝난 것입니까? 도진은 타다 남은 시체의 검은 손을 응시했다. 그것은 단순한 시체 노름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이 마을의 시체들을 조종하여 특정한 사람들을 노리고 있었다. 김대감 그리고 현감, 이들은 모두 마을의 실세들이었다. 아니요, 도진이 무겁게 입을 열었다.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시체를 조종하는 주인이 어딘가에 살아 있습니다. 그 자를 찾기 전까지는 이 마을의 어떤 무덤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도진은 타오르는 불꽃 너머 안개가 걷히기 시작한 산등성이를 노려보았다. 저 산 너머 어딘가 칠흑 같은 손으로 시체를 빚어내는 자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것만 같은 서늘한 기분이 들었다. 제차이의 습격은 막아냈지만 진짜 공포는 아직 무덤 속에 잠들어 있었다. 마을의 모든 시체가 깨어나기 전에 도지는 그 검은 주술의 근원을 찾아야만 했다. 그의 눈빛이 새벽의 냉기처럼 차갑게 빛났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억수같이 퍼붓는 비가 며칠째 그치지 않고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산골 마을. 빗소리에 묻혀 세상의 모든 소음이 지워진 밤이었다. 나는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물을 바라보며 젖은 담배에 불을 붙였다. 마을 이장은 파랗게 질린 얼굴로 내 소매를 잡아당기며 제발 오늘 밤만은 나가지 말라고 애원했다. 놈이 온다는 것이었다. 비 오는 날 밤이면 어김없이 다리 밑에서 기어나와 사람을 홀리고 기어이 목숨을 앗아간다는 그 존재.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입에 담는 것조차 두려워 그것이라고만 불렀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만나기 위해 이 첩첩산중까지 찾아온 터였다. 나는 이장의 만류를 뒤로 하고 우비를 걸친 채 밖으로 나섰다. 질척거리는 진흙길을 밟을 때마다 발목을 잡아채는 듯한 기분 나쁜 감각이 전해졌다. 마을 어귀에 놓인 낡은 돌다리, 상여다리라 불리는 곳이었다. 옛날부터 상여가 나갈 때 건너는 다리라 하여 붙은 이름이라지만 오늘 밤 그 이름은 유난히 더 불길하게 느껴졌다. 빗줄기는 굵어졌고 다리 밑을 흐르는 계곡물은 검은 뱀처럼 흉포하게 요동치며 흘러갔다. 나는 다리 한가운데 멈춰서서 어둠 속을 응시했다. 차가운 냉기가 등골을 타고 올랐다. 요괴는 사람의 공포를 먹고 자란다. 놈이 가파이 와 있었다. 처음에는 그저 빗소리에 섞인 짐승의 울음소리인 줄 알았다. 하는 기괴한 신음이 다리 밑에서부터 스멀스멀 기어 올라왔다. 나는 호흡을 가다듬고 다리 난간 너머 아래쪽을 내려다보았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희미한 형체 하나가 웅크리고 있었다. 마치 버려진 어린아이 같기도 했고 털이 젖은 들개 같기도 한 작은 그림자였다. 그것은 내가 자신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듯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나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다. 그것의 얼굴에는 눈도 코도 입도 없었다. 그저 뻥 뚫린 구멍 같은 심연만이 존재했다. 내가 놈을 인지하자
놈은 기다렸다는 듯 반응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그 순대였다. 어둠 속에서 나타나 사람을 놀라게 하고 사람이 위를 쳐다보면 쳐다볼수록 놀라며 두려워할수록 그 크기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요괴. 놈은 순식간에 다리 위로 솟구쳐 올랐다. 처음에는 어린아이만 했던 덩치가 눈 깜짝할 새에 성인 남성의 크기로 다시금 다리 난간을 훌쩍 넘는 거대한 괴물로 불어났다. 놈이 커질 때마다 우직끈거리는 소리와 함께 지변의 공기가 묵직하게 짓눌렸다. 보았느냐? 나를 보았느냐? 머릿속을 직접 파고드는 듯한 끔찍한 목소리가 뇌리에 울려 퍼졌다. 나는 억지로 시선을 아래로 내리깔려 했지만 압도적인 공포가 고개를 쳐들게 만들었다. 내가 놈을 올려다볼수록 놈은 더욱 거대해져 밤하늘을 가릴 만큼 팽창했다. 검은 그림자가 나를 집어삼킬 듯 덮쳐왔다. 숨이 막혀왔다. 이것은 단순한 물리적인 힘이 아니었다. 놈이 내뿜는 기운은 순수한 원망과 저주, 그리고 끈적거리는 슬픔이었다. 빗물에 섞여 비릿한 피냄새와 썩은 진흙 냄새가 코를 찔렀다. 나는 품에서 부적을 꺼내려 했지만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압력이 전신을 결박했다. 그슨데다 거대한 손을 들어 나를 내리 누르려던 찰나 번개가 번쩍이며 세상이 하얗게 전멸했다. 그 짧은 순간 나는 그순대의 거대한 그림자 속에 갇혀있는 수많은 형상을 보았다. 그것은 괴물이 아니었다. 수십 수백 개의 고통스러운 얼굴들이 뒤엉켜 하나의 거대한 형상을 이루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아주 작고 왜소한 아이 하나가 웅크리고 울고 있었다. 요괴의 본질은 원한이다. 이토록 거대한 그순대가 되었다면 그 원한의 깊이는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는 것이었다. 내 놈은 누구냐? 내가 간신히 목소리를 짜내어 물었다. 요괴는 대답 대신 벼락 같은 고함을 질렀다. 그 소리에 섞여 낯선 기억들이 내 머릿속으로 밀려들어왔다. 환영이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날 밤, 이 다리 위에서 벌어졌던 참혹한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환영 속에서 마을 사람들은 횃불을 들고 다리 위를 에워싸고 있었다. 그들 앞에는 남루한 옷을 입은 한쪽 다리를 저는 소년이 공포에 질려 떨고 있었다. 마을에 전염병이 돌고 흉년이 계속되자 무당은 부정한 것을 씻어내야 마을이 산다고 했다. 마을 사람들은 부모도 없이 떠돌며 구걸하던 그 소년을 부정한 것으로 지목했다. 가장 약하고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는 존재에게 모든 불행의 책임을 뒤집어 씌운 것이다. 네 놈 때문이야. 네가 마을에 들어온 뒤로 재앙이 끊이질 않아. 이장의 젊은 시절 모습인 듯한 사내가 소년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소년은 살려달라고 빌었다. 밥을 훔치지 않겠다고 마을 밖으로 나가겠다고 울부짖었다. 하지만 광기에 사로잡힌 마을 사람들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들은 소년을 다리 난간으로 몰아붙였다. 폭우로 불어난 계곡물은 집어삼킬 듯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결국 누군가의 손에 떠밀린 소년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칠흑 같은 물살 속으로 사라졌다. 사람들은 죄책감을 덜기 위해 그것이 산신을 위한 제물이었다고 스스로를 속였다. 그러나 그것은 명백한 살인이었다. 차가운 물속에서 소년은 죽어가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자신을 밀어버린 사람들의 얼굴, 자신을 내려다보며 안도하던 그 잔혹한 눈빛들을. 소년의 마지막 시선에 담긴 것은 거대하게 솟아오른 어른들의 그림자였다. 공포에 질려 올려다보았던 그 거대한 그림자, 그것이 죽어서도 잊지 못할 트라우마가 되어 소년을 그순대로 만든 것이었다. 사람들이 자신을 내려다보며 짓밟았듯이
이제는 자신이 거대한 어둠이 되어 사람들을 내려다보고 짓밟아 죽이는 괴물이 된 것이었다. 환영이 거치고 다시 현실로 돌아왔을 때 나는 숨을 헐떡이며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 순대는 이제 산봉우리만큼 거대해져 그 그림자만으로도 다리를 무너뜨릴 기세였다. 놈의 저주가 살을 파고드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제 놈의 정체를 알았다. 힘으로 제압하려 해서는 안 된다. 놈은 공포와 적의를 먹고 자란다. 내가 두려워할수록, 내가 놈을 괴물로 볼수록 놈은 더욱 강해질 뿐이다. 나는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어 일어섰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놈을 올려다보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닌 연민의 눈으로 그 거대한 어둠을 직시했다. 많이 무서웠겠구나. 나지막한 내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퍼져나갔다. 하늘을 찌르듯 솟아있던 그 순대의 움직임이 멈칫했다. 으르렁거리는 소음이 잦아들었다. 차가운 물속에서 너를 내려다보던 그 시선들이 얼마나 무섭고 끔찍했니? 그래서 너도 그렇게 커져야만 했구나. 아무도 너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아무도 너를 내려다보지 못하게. 나는 품에서 무기를 꺼내는 대신 젖은 손을 뻗어 허공을 향해 내밀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려는 듯이. 이제 그만해도 된다.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내가 보았다. 내 잘못이 아니야. 거대한 어둠이 일렁이기 시작했다. 산처럼 거대했던 형체가 조금씩, 아주 조금씩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검은 연기처럼 흩어지는 그림자 사이로 빗물이 투과되었다. 놈이 작아지고 있었다. 내가 놈을 공포의 대상이 아닌 위로받아야 할 작은 영혼으로 바라보자 놈을 지탱하던 두려움이라는 힘이 사라진 것이다. 괴물은 더 이상 나를 내려다보지 못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복풍우처럼 휘몰아치던 요기는 사라지고 다리 위에는 작은 아이의 형상을 한 희미한 영혼만이 남아 흐느끼고 있었다. 다리를 절며 구걸하던 그 불쌍한 소년이었다. 나는 소년에게 다가가 준비해온 하얀 전을 덮어주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자 소년의 흐느낌이 멈추었다. 아이는 나를 올려다보았다. 이번에는 원망이 아닌 고마움이 담긴 눈빛이었다. 그리고는 새벽 안개처럼 서서히 흩어져 공기 중으로 사라졌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더 이상 살을 내는 듯한 한기는 느껴지지 않았다. 그때 마을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불빛들이 다가왔다. 이장과 마을 사람들이 몽둥이와 괭이를 들고 달려온 것이었다. 그들은 다리 위에 홀로 서 있는 나를 보며 안도하는 동시에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초사님, 괜찮으십니까? 그것은 어떻게 되었어? 이장이 다급하게 물었다. 나는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차갑게 식은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요괴는 사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이제 살았다며 두 발 뻗고 잘 수 있겠다며 서로를 얼싸안았다. 그들의 기뻐하는 모습이 조금 전 환영 속에서 소년을 밀어버리고 안도하던 그 표정과 소름 끼치도록 겹쳐 보였다. 나는 그 역겨운 광경을 보며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하지만 저주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다. 이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게 무슨 말씀이시오? 요괴가 사라졌는데 저주라니? 그 순대는 당신들이 만든 겁니다. 수십 년 전 이 다리에서 억울하게 죽은 다리 저는 아이 기억하십니까? 이장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다. 뒤에 서 있던 노인 몇몇은 헛바람을 들이키며 주저앉았다. 그들은 기억하고 있었다. 다만 잊은 척하며 살아왔을 뿐이다. 자신들의 죄가 빚어낸 괴물이 밤마다 찾아와 문을 두드렸던 것을.
그들은 공포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외면해 왔던 것이다. 그 아이의 원한은 풀렸지만 땅의 스민 업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 마을에는 긴 가뭄이 들 것이고 당신들이 그 아이에게 주지 않았던 밥 한 덩이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겁니다. 그것이 당신들이 치러야 할 죗값입니다. 나는 멍하니 서 있는 사람들을 뒤로 한 채 다리를 건넜다. 뒤에서 누군가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다리 밑을 흐리는 검은 물은 여전히 말이 없었고 빗줄기는 그들의 죄를 씻어내려는 듯 더욱 거세게 마을을 때리고 있었다. 어둠 속의 거대 요괴는 사라졌지만 마을 사람들 가슴 속에 심어진 죄책감이라는 또 다른 그슨대는 이제 막 자라나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들은 평생을 비 오는 밤마다 다리 밑을 쳐다보며 공포에 떨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그슨대의 저주였다. 음산한 기운이 감도는 밤이었다. 구름에 가려진 달빛은 희미했고 구중궁궐의 기와지붕 위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거운 정막이 내려앉아 있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처마 끝에 풍경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으나 그 소리조차 어둠 속에 도사린 무언가를 깨우지 않으려는 듯 조심스러웠다. 최근 궁 안에는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었다. 밤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이야기, 그리고 건강하던 나인들이 하룻밤 사이에 시름시름 앓다가 피를 토하며 죽어나간다는 괴담이었다. 내금이 종사관 강도진은 횃불 하나에 의지한 채 걸내의 깊은 곳 후원으로 향하는 좁은 길을 걷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며칠 전 의문의 죽음을 맞이한 상궁의 시신에서 발견된 기이한 털뭉치가 들려 있었다. 그것은 짐승의 털 같기도 하고 사람의 머리카락 같기도 한 묘한 감촉이었다. 단순한 역병이 아니다. 도지는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렸다. 시신들은 하나같이 기이했다. 외상은 없었으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고 검안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복부는 멀쩡해 보였으나 기이하게도 오장육부 중 간만이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던 것이다. 마치 형체 없는 무언가가 살을 가르지 않고 내부의 장기만을 쏙 빼먹은 듯한 참혹한 광경이었다.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은 왕이 새로운 후궁 화연을 맞이한 시점과 묘하게 겹쳐 있었다. 화연은 천하절색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그녀가 입궁하던 날 마른 하늘에 붉은 비가 내렸다는 소문이 돌았으나 왕은 그녀의 미소 한 번에 나란 일조차 잊을 정도로 빠져들었다. 그러나 도지는 그녀의 눈빛에서 인간의 것이라기엔 지나치게 요사스러운 광채를 본 기억이 있었다. 그는 발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살폈다. 왕이 머무는 강령전 너머 화연의 처소인 연화당 쪽에서 비릿한 향기가 바람을 타고 흘러왔다. 그것은 최고급 사양 냄새와 섞인 톡 쏘는 피비린내였다. 도지는 칼자루를 꽉 쥐었다. 왕의 총애를 받는 후궁을 의심하는 것은 곧 역모로 몰릴 수 있는 위험한 일이었으나 밤마다 사라지는 궁녀들과 야위어가는 왕의 안색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었다. 연화당의 담장을 넘는 것은 그에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경비병들은 이상하리 많지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마치 누군가 주술을 부려 재운 듯 그들의 코는 골지 않았고 미동조차 없었다. 정원에 들어서자 기이한 냉기가 도진의 목덜미를 스쳤다. 화려하게 피어 있어야 할 연꽃들은 검게 시들어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연못의 물은 먹물처럼 캄캄했다. 그때였다. 창호지 문 너머로 두 개의 그림자가 일렁였다. 하나는 힘없이 늘어진 왕의 그림자였고 다른 하나는 그를 부축하는 듯 감싸안은 여인의 그림자였다. 도지는 숨을 죽이고 문틈으로 방 안을 엿보았다. 방 안은 붉은 촛불로 가득 차 있어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냈다. 왕은 골룡포를 느슨하게 풀어헤친 채 화연에 무릎을 베고 누워 있었다. 천하를 호령하던 왕의 위엄은 온데간데 없고 그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해 있었다. 눈 밑은 퀭했고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다. 반면 화연의 얼굴은 달빛을 머금은 듯 투명하고 윤기가 흘렀다.
그녀의 붉은 입술은 마치 갓 잡은 짐승의 피를 머금은 듯 생기 넘쳤다. 전하, 옥체의 기운이 너무 없으십니다. 화연의 목소리는 옥구슬이 굴러가는 듯 고운 음색이었으나 그 안에는 섬뜩한 한기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가느다란 손가락으로 왕의 가슴팍을 부드럽게 쓸어내렸다. 왕은 몽롱한 눈으로 그녀를 올려다보며 힘겹게 미소 지었다. 그대와 함께 있으면 내 몸이 녹아내리는 것만 같소. 이대로 영원히 잠들어도 여한이 없구려. 아니되옵니다. 전하께서는 오래오래 사시어 저의 곁을 지켜주셔야지요. 아직 드려야 할 것이 많사옵니다. 화연이 고개를 숙여 왕의 귓가에 속삭였다. 그러자 왕의 눈동자가 풀리며 깊은 수면 상태로 빠져들었다. 도지는 침을 꿀꺽 삼켰다. 이제부터가 진짜였다. 왕이 잠들자 화연의 표정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다. 자애롭던 미소는 사라지고 입꼬리가 기이할 정도로 귀미까지 찢어지며 섬뜩한 조소를 머금었다.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비단 치맛자락이 바닥을 스치며 사각거리는 소리를 냈다. 화연은 병풍 뒤로 돌아가 무언가를 꺼내들었다. 그것은 갓 꺼낸 듯 김이 모락모락 나는 붉은 덩어리였다. 도진의 눈이 커졌다. 그것은 사람의 간이었다. 어젯밤 실종되었다던 어린 나인의 것임이 분명했다. 화연은 두 손으로 그 붉은 덩어리를 소중하게 받쳐들고는 황홀한 표정으로 냄새를 맡았다. 그녀의 눈동자가 순식간에 인간의 검은 자위에서 파충류의 것처럼 세로로 찢어진 금빛 동공으로 변했다. 천년, 이제 9개만 더 채우면 된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짐승의 그르렁거리는 소리가 섞인 지옥 밑바닥에서 울려 퍼지는 듯한 탁한 음성이었다. 그녀가 입을 크게 벌려 간을 베어물려는 순간 도진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문을 박차고 들어갔다. 멈추시오. 도진의 고함 소리에 화연이 흠칫하며 동작을 멈췄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도진을 바라보았다. 입가에 묻은 핏자국을 혀로 핥으며 그녀는 당황하기는커녕 싸늘한 비웃음을 흘렸다. 어리석은 것이 제 발로 죽으러 왔구나. 내 금이 종사관이라 네 놈의 간은 꽤나 쫄깃하겠어. 내 인연! 감히 주상전하를 능멸하고 궁궐을 피로 물들이다니 네 정체가 무엇이냐? 도진이 검을 뽑아 겨누자 화연은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에 방 안의 촛불들이 미친 듯이 일렁였다. 내 정체, 너희 인간들이 그리도 두려워하는 것. 천년을 묵혀 인고의 세월을 견딘 존재. 말이 끝남과 동시에 화연의 등 뒤로 거대한 그림자가 솟구쳤다. 치마폭 아래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더니 펑 하는 소리와 함께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다. 연기가 거치자 드러난 것은 더 이상 가냘픈 여인이 아니었다. 그녀의 엉덩이 뒤로 탐스럽고 거대한 꼬리 9개가 부채처럼 펼쳐져 있었다. 각각의 꼬리는 은빛으로 빛나며 요사스러운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다. 전설 속에서나 듣던 구미호, 그것도 천년을 묵어 영물에 가까워진 요괴가 바로 눈앞에 있었다. 보아라, 이것이 너희가 숭배하던 후궁의 진짜 모습이다. 화연, 아니 구미호는 손톱을 길게 늘어뜨리며 도진을 향해 걸어왔다. 그녀가 발을 내디딜 때마다 바닥의 나무가 썩어 들어갔고 공기 중에는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독한 요기가 팽배했다. 도진은 압도적인 공포에 다리가 후들거렸으나 뒤에서 잠들어 있는 왕을 보며 정신을 다잡았다. 전하를 해치게 두지 않겠다. 도진이 검을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그러나 구미호는 가소롭다는 듯 꼬리 하나를 가볍게 휘둘러 그의 검을 쳐냈다. 강철로 만든 검이 마치 나뭇가지처럼 힘없이 부러져 나갔다. 그 충격으로 도진은 벽에 처박혔다. 입에서 쿨럭하고 붉은 피가 터져나왔다. 인간의 무기로 나를 벨 수 있을 줄 알았느냐? 하긴 너희들은 언제나 주제를 모르고 날뛰지. 구미호가 도진의 목을 조르기 위해 다가왔다. 9개의 꼬리가 살랑거리며 도진의 퇴로를 막았다. 죽음이 코앞에 닥친 순간 도진의 눈에 왕의 머리맡에 놓인 옥색 놀이개가 들어왔다.
그것은 왕이 화연에게 하사한 물건이 아닌 선왕 때부터 내려오던 사악한 기운을 물리친다는 벽사의 옥이었다. 왕은 무의식 중에라도 자신을 지키기 위해 그것을 곁에 두었던 것이다. 도지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몸을 굴렸다. 그의 손이 옥색 누리개를 낚아챘다. 구미호가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다. 그것에 손대지 마라. 하지만 이미 늦었다. 도지는 누리개를 구미호의 면상을 향해 힘껏 던졌다. 옥이 구미호의 이마에 닿는 순간 눈부신 청명한 빛이 폭발했다. 천년 묵은 여우의 비명이 연화당을 뒤흔들었다. 그악! 강렬한 빛에 눈이 먼 듯 구미호가 뒷걸음질 치며 괴로워했다. 9개의 꼬리가 미친 듯이 날뛰며 방 안의 집기들을 부수었다. 병풍이 쓰러지고 도자기가 깨지는 소란 속에서 잠들어 있던 왕이 신음하며 눈을 떴다. 무슨 일이냐? 왕이 시야에 들어온 것은 사랑하는 여인이 아닌 괴물 같은 형상을 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요괴였다. 아직 정신이 혼미한 왕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구미호는 고통 속에서도 왕의 시선을 느꼈는지 흉측하게 변한 얼굴을 감싸지었다. 전하, 보지 마시옵소서. 제 이런 모습을. 그녀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요괴임에도 불구하고 왕을 향한 그 눈빛만은 묘하게 애절했다. 그것이 인간의 간을 탐하면서도 왕의 곁을 떠나지 못한 이유였을까? 그녀는 도진을 향해 증오 어린 시선을 쏘아붙였다. 네 이놈, 감히 나의 천년 공든탑을 무너뜨리려 하다니. 오늘 밤은 물러가지만 내 기필코 네 간을 씹어먹고야 말겠다. 구미호는 붉은 연기를 피워올리며 창문을 깨고 밖으로 도주했다. 그녀가 사라진 자리에는 역겨운 노린내와 함께 바닥에 떨어진 핏빈 여우털 한 줌만이 남아있었다. 도지는 부러진 검을 지팡이 삼아 힘겹게 일어섰다. 방 안은 난장판이 되어 있었고 왕은 공포와 충격으로 인해 다시 혼절해 있었다. 밖에서는 뒤늦게 소란을 들은 호위무사들의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도지는 바닥에 떨어진 여우털을 주워 품에 넣었다. 비밀은 밝혀졌다. 왕의 총애를 받는 후궁은 인강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것은 끝이 아니었다. 구미호는 상처를 입고 도망쳤을 뿐 여전히 궁궐 어딘가 혹은 도성 밖 어둠 속에 숨어 왕의 생명과 백성들의 간을 노리고 있을 터였다. 그리고 천년을 산 요물이 궁 안에 들여놓은 뿌리는 생각보다 깊고 단단할지도 모른다. 도지는 어둠이 깔린 창밖을 응시했다. 구중 궁궐의 밤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그의 손에 쥔 부러진 검 자루가 차갑게 식어갔지만 도진의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결의가 타올랐다. 이 싸움은 그가 죽거나 여우가 죽어야만 끝날 운명이었다. 먹구름이 달빛마저 집어삼킨 금은밤. 칠성의 발걸음은 비틀거렸다. 진흙탕에 빠진 집신 한 짝은 이미 어디론가 사라진 지 오래였고 남은 한 짝마저 벗어던진 맨발은 성 한 구석이 없었다. 투정판에서 마지막 엽전 한 입까지 털리고 쫓겨난 그의 등 뒤로 노름방 왈패들의 비웃음이 비수처럼 꽂혔다. 에라이 빌어먹을 팔자야. 칠성은 허공에 대고 삿대질을 해댔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밤바람뿐이었다. 집문서와 논마지기는 진작에 남의 손에 넘어갔고 아내와 자식들은 뿔뿔이 흩어진 지 오래였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이라곤 머리에 쓴 낡은 가타나와 끓어오르는 헛된 욕망뿐이었다. 그때 주막에서 흘려들었던 늙은 엿장수의 말이 번개처럼 뇌리를 스쳤다. 마을 뒷산 고개 넘어
예전에 큰 기와집이 있었으나 역병으로 일가족이 몰살당해 폐가가 된 터. 그곳이 바로 도깨비 터라는 소문이었다. 밤마다 도깨비들이 모여 씨름을 하고 내기를 하는데 운 좋은 놈은 하룻밤새 벼락부자가 되어 내려온다는 허무맹랑한 이야기였다. 하지만 벼랑 끝에 몰린 칠성에게 그 이야기는 동화출처럼 보였다. 칠성은 주머니를 뒤져 남은 동전 몇 푼으로 메밀묵 한 덩이와 막걸리 한 병을 샀다. 도깨비가 메밀묵을 좋아한다는 속설을 믿어서였다. 산길은 험하고 음산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대나무 숲이 서걱거리는 소리가 마치 귀신들의 속삭임처럼 들렸다.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지만 칠성의 눈은 이미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폐가에 도착했을 때 앙상한 석가래만 남은 사랑채는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위태로워 보였다. 마당에는 잡초가 사람 키만큼 자라 있었고 깨진 기왓장들이 널려 있었다. 칠성은 마당 한가운데 거적을 깔고 앉았다. 떨리는 손으로 메밀묵을 접시에 담고 막걸리를 따랐다. 계십니까? 내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하여 이 못난 놈이 한판 놀아보려 왔습니다. 그의 외침이 메아리쳐 돌아오기도 전에 사방에서 기이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소리는 담장 너머에서도 처마 밑에서도 심지어 땅속에서도 들리는 듯했다. 갑자기 돌풍이 불어닥치며 흙먼지가 일더니 칠성의 눈앞에 거대한 형체가 나타났다. 그것은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었으나 사람이 아니었다. 털이 숭숭 난 거구에 찢어진 눈은 붉게 타오르고 있었고 손에는 몽둥이 같은 것을 들고 있었다. 도깨비였다. 어라, 이게 웬 놈이냐? 냄새나는 인간놈이 제 발로 호랑이 아가리에 머리를 들이미는구나. 도깨비는 칠성이 차려놓은 메밀묵을 단숨에 집어삼키며 쩝쩝거렸다. 막걸리까지 병째로 비운 도깨비가 만족스러운 듯 트림을 내뱉었다. 맛은 좋구나. 그래, 네 놈이 나와 내기를 하겠다고? 칠성은 침을 꿀꺽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제가 가진 운을 다 걸고 한판 승부를 보고 싶습니다. 운? 인간의 운 따위가 내게 무슨 소용이냐? 그래도 심심하던 차에 잘 되었구나. 무엇을 걸겠느냐? 칠성은 품에서 쌈짓돈을 꺼내려다 멈칫했다. 빈털털이라는 사실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도깨비는 그 속을 꿰뚫어 본 듯 비릿하게 웃었다. 가진 게 없구나. 좋다. 내가 먼저 미천을 내주지. 이기면 네가 가져가고 지면 나중에 생각하자. 도깨비가 손을 휘젓자 흙바닥에 금방이라도 눈이 멀 것 같은 황금 덩어리들이 수북하게 쌓였다. 칠성의 눈이 뒤집혔다. 저것만 있으면 잃어버린 집도 논도 가족도 다 되찾을 수 있었다. 내기는 단순했다. 칠성이 즐겨하던 투전이었다. 처음에는 칠성의 운이 기가 막히게 좋았다. 도깨비는 패를 볼지 모르는 듯 엉뚱한 수를 두었고 칠성 앞에는 황금 덩어리가 산더미처럼 쌓여갔다. 칠성은 흥분에 겨워 어깨춤을 추었다. 이보시오 대왕님, 한 판 더 합시다. 이번엔 2배로. 도깨비는 짐짓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머리를 긁적였다. 이거 내가 다 털리게 생겼네. 인간놈 실력이 보통이 아니구먼. 새벽이 다가올수록 판도는 커졌다. 칠성은 이미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손에 쥔 것만 같았다. 그는 오만해졌다. 도깨비가 자신을 농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그는 자신의 실력을 과신했다. 자, 이번엔 진짜 마지막이다. 내 남은 보물을 다 걸겠다. 도깨비가 주머니에서 주먹만한 여의주 같은 구슬을 꺼냈다. 영롱한 빛을 뿜어내는 그 구슬은 보는 순간 사람의 혼을 빼놓을 만큼 아름다웠다. 이걸 걸 테니 너는 무엇을 걸겠느냐? 네가 딴 황금은 이미 네 것이니 그것 말고 다른 것을 걸어라. 칠성은 고민했다.
가진 것이라곤 입고 있는 옷과 낡은 갑뿐이었다. 제 옷이라도 벗어드리리다. 도깨비는 고개를 저었다. 그딴 누더기는 필요 없다. 네 놈 머리에 쓴 그 갓, 그걸 걸어라. 이 갓 말이오? 이건 다 낡아 빠진 것인데 그 갓은 양반의 채통이자 네 놈이 인간이라는 마지막 증거지. 그걸 걸어라. 싫으면 말고. 칠성은 잠시 망설였지만 눈앞에 보석이 아른거려 견딜 수가 없었다. 어차피 이길 판이었다. 지금까지 계속 이겨오지 않았는가. 가따이야 새 것으로 10개도 더 살 수 있었다. 좋소. 이 갓을 걸겠소. 칠성은 머리에서 갓을 벗어 판돈 위에 올려놓았다. 도깨비의 눈이 기이하게 번뜩였다. 패가 돌아갔다. 칠성은 떨리는 손으로 패를 쪼았다. 장땡이었다. 승리를 확신한 칠성이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패를 바닥에 내리꽂으려는 순간 도깨비가 먼저 패를 뒤집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족보에는 없는 패였다. 기묘한 문양이 꿈틀거리는 절대 이길 수 없는 패. 칠성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게 무슨... 내가 이겼구나. 도깨비의 목소리가 낮고 차갑게 변했다. 순식간에 칠성이 쌓아놓은 황금들이 썩은 낙엽과 말똥으로 변해버렸다. 영롱하던 구슬은 짐승의 뼈다귀로 변했다. 안 돼, 내 돈, 내 황금. 칠성은 비명을 지르며 말똥 더미를 헤집었다. 도깨비는 칠성이 걸었던 낡은 갓을 집어들었다. 약속대로 이 갓은 내가 가져가마. 안 돼! 그것만은 돌려주시오! 제발! 칠성이 도깨비의 바지가랑이 대 붙잡고 애원했지만 도깨비는 그를 벌레 보듯 내려다보았다. 갓을 잃은 양반은 양반이 아니오. 체면을 잃은 인간은 짐승과 다를 바 없지. 내 놈은 이제 껍데기만 남은 헛개비다. 도깨비가 갓을 허공으로 던지자 갓은 나비처럼 팔랑거리며 밤하늘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그와 동시에 도깨비의 형체도 연기처럼 흩어졌다. 남은 것은 폐가의 마당에 덩그러니 놓인 낡은 빗자루 하나뿐이었다. 칠성이 밤새 대적했던 도깨비는 사실 그 폐가 구석에 처박혀 있던 몽당 빗자루에 깃든 정령이었던 것이다. 사람의 손때가 묻고 버려진 물건들이 원망과 장난기를 머금고 도깨비가 된다는 사실을 그는 몰랐다. 으악! 칠성은 머리를 쥐어뜯으며 울부짖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사람의 말이 아니었다. 짐승의 울음소리 같기도 하고 바람 빠지는 소리 같기도 한 기괴한 소음만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다. 다음 날 아침 나무하러 올라갔던 마을 사람들이 폐가 마당에서 칠성을 발견했다. 그는 알몸으로 말똥더미 위에 앉아 희죽희죽 웃고 있었다. 손에는 썩은 빗자루를 보물단지처럼 꼭 쥐고 있었고 갓을 잃어버린 상투는 산발이 되어 흉측하게 풀어 헤쳐져 있었다. 사람들이 그를 불러도 칠성은 알아보지 못했다. 그저 허공을 향해 한 판 더, 한 판 더 라고 중얼거릴 뿐이었다. 그의 눈동자는 텅 비어 있었고 그 안에는 깊은 심연만이 자리 잡고 있었다. 마을 노인들은 혀를 찼다. 도깨비 터의 물건들은 주인의 욕망을 먹고자 하며 그 욕망이 넘치는 순간 주인을 파멸시킨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칠성이 잃어버린 것은 단순히 갓이 아니었다. 갓으로 상징되는 그의 이성, 자존심,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영혼이었다. 도깨비는 사라진 갓을 쓰고 어디선가 또 다른 욕망에 찬 인간을 기다리며 낄낄거리고 있을지도 몰랐다. 칠성은 그 후로도 오랫동안 마을 어귀를 떠돌며 비 오는 날이면 빗자루를 들고 춤을 추었다. 사람들은 그를 갓 잃은 도깨비라 부르며 피해 다녔다. 폐가 마당에는 여전히 잡초만 무성했고 밤이면 그곳에서 누군가 폐를 섞는 소리가 들린다는 소문만이 흉흉하게 떠돌았다. 욕망이라는 이름의 도깨비는 오늘도 누군가의 마음속 터에 또아리를 들고 모든 것을 걸 한판 승부를 기다리고 있었다. 바람에 흩날리는 대나무 잎소리가 마치 어서 오라는 손짓처럼 들리는 그곳에서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왕실 도서관. 장서각의 깊숙한 곳은 빗소리조차 침범하지 못할 만큼 고요했다.
내 손에 들린 촛불만이 위태롭게 흔들리며 먼지 쌓인 서가 사이를 비쳤다. 지난 몇 달간 나를 괴롭혔던 알 수 없는 환청과 기이한 죽음들, 그 모든 실타래가 가리키는 종착지가 바로 이곳이었다. 왕실의 공식 기록에서조차 지워져 존재하되 존재하지 않는 곳. 금서의 방이라 불리는 봉인된 서고 앞에 섰을 때 나는 본능적인 전율을 느꼈다. 낡은 자물쇠는 누군가 억지로 훼손한 듯 끊어져 있었고 문틈 사이로 흘러나오는 공기는 서늘하다 못해 비릿했다. 마치 오래된 피가 마르지 않은 채 고여있는 듯한 냄새였다. 끽! 녹슨 경첩이 비명을 지르며 문이 열렸다. 방 안은 생각보다 좁았지만 그곳을 채우고 있는 압박감은 거대했다. 방 한가운데 놓인 흑단나무 탁자 위에는 붉은 천으로 겹겹이 쌓인 책 한 권이 놓여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천을 벗겨냈다. 책의 표지에는 아무런 제목도 적혀 있지 않았으나 손끝에 닿는 가죽의 질감은 기이할 정도로 차갑고 축축했다. 첫 장을 넘기자마자 나는 숨을 들이켰다. 그것은 먹으로 쓴 글씨가 아니었다. 짙고 검붉은 자국, 그것은 분명 피로 쓰인 기록이었다. 종이 한 장 한 장을 넘길 때마다 코를 찌르는 혈량이 진동했고 희미했던 촛불이 거칠게 일렁였다. 을해년, 영모의 누명을 쓰고 참수당한 324명의 넋을 기리며 살아남은 죄인이 피로써 이 글을 남긴다. 첫 문장을 읽는 순간 머릿속을 스치던 수수께끼들이 거대한 그림으로 맞춰지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마을 우물가에서 들려오던 여인의 통곡 소리, 밤마다 붉게 타오르던 대나무 숲의 환영, 그리고 이유 없이 시름시름 앓다 죽어간 마을 사람들. 그 모든 기이한 현상들은 단순한 괴담이 아니었다. 그것은 역사 속에 매장된 끔찍한 학살의 기억이었다. 기록은 처참했다. 당시 왕권을 위협받던 어린 왕을 지키려던 충신들과 그들의 가족은 영모라는 조작된 죄명 아래 하룻밤 사이에 몰살당했다. 처형은 비밀리에 그리고 잔혹하게 이루어졌다. 시신들은 수습되지 못한 채 궁궐 뒷산의 깊은 구덩이에 매장되었고 그 위에는 그들의 원혼을 누르기 위한 부적과 돌탑이 세워졌다. 우리가 도깨비 터라고 부르며 두려워했던 그 땅이 사실은 억울하게 죽임당한 충신들의 무덤이었던 것이다. 책장을 넘기는 속도가 빨라졌다. 기록에는 당시 처형을 주도했던 간신들의 이름이 적나라하게 적혀 있었다. 놀랍게도 그 명단에 있는 가문들은 현재까지도 이 고을의 유지로 군림하며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었다. 최근 의문의 사고사를 당한 마을의 촌장과 유지들이 바로 그 간신들의 직계 후손이었다는 사실을 깨닫자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때였다. 촛불이 꺼질 듯 작아지더니 등 뒤에서 서늘한 인기척이 느껴졌다. 돌아볼 용기조차 나지 않는 공포 속에서 귓가에 속삭이는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뭐하는가? 우리의 억울함을. 그것은 하나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수백 명의 웅성거림이 합쳐진 듯한 깊고 슬픈 울림이었다. 나는 그들이 나를 해치러 온 악기가 아님을 깨달았다. 지금까지 그들이 일으킨 기이한 현상들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려던 것이 아니라 잊힌 자신들의 진실을 봐달라는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후손들에게 내려진 저주 또한 복수라기보다는 감추어진 죄악을 드러내기 위한 필연적인 인과응보였던 셈이다. 나는 다시 책으로 시선을 돌렸다. 마지막 장에는 피로 쓴 글씨가 뭉개져 있었다. 진실이 밝혀지는 날, 비로소 우리는 눈을 감을 것이다. 그 순간 닫혀있던 창문이 거센 바람에 활짝 열렸다. 들이치는 빗바람과 함께 방 안을 가득 메우던 검은 그림자들이 일렁였다. 나는 책을 가슴에 품고 외쳤다. 허공을 향해, 보이지 않는 그들을 향해 소리쳤다. 알겠습니다. 당신들의 억울한 죽음, 조작된 영모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겠습니다. 더 이상 어둠 속에 숨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의 외침이 끝나자마자 거짓말처럼 바람이 잦아들었다.
방 안을 짓누르던 무거운 압박감이 사라지고 대신 설명할 수 없는 슬픔과 안도감이 공기 중에 감돌았다. 탁자 위 촛불이 다시 밝게 타오르기 시작했다. 젖은 책장이 펄럭이며 마지막 문장이 선명하게 내 눈에 들어왔다. 그것은 마치 그들이 나에게 건네는 마지막 인사와도 같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금서를 들고 세상 밖으로 나왔다. 밤새 내리던 비는 그쳤고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추고 있었다. 마을을 감싸고 있던 흉흉한 기운은 씻은 듯이 사라져 있었다. 우물가의 통곡 소리도 대나무 숲의 붉은 불빛도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다. 이제부터 나는 이 책에 기록된 진실을 세상에 공표해야 한다. 누군가는 비웃을 것이고 누군가는 은폐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보았다. 역사라는 거대한 수레바퀴 아래 짓밟힌 자들의 눈물을,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낸 피의 진실을. 괴담은 허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패배한 자들이 남길 수 있었던 유일한 역사서였으며 산자들에게 보내는 가장 강력한 경고였다. 이제 그 봉인은 풀렸고 진실은 내 손을 통해 다시 쓰일 것이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금서에 얽힌 비극적인 진실, 흥미롭게 들으셨나요?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니며 때로는 잊힌 과거가 현재를 뒤흔들기도 합니다. 어둠 속에 묻힌 또 다른 기이한 이야기와 숨겨진 진실을 계속해서 파헤치고 싶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묻혀있는 진실을 세상 밖으로 끌어내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 더 소름 돋는 미스터리로 찾아오겠습니다.